저는 고려대학교 정당법연구센터 정치관계법 연구부장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헌법이론 실무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욕심만 많아서 타이틀 2개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속담에 보면 능력 없는 사람도 한 번은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저도 언젠가 한 번은 성공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콜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다음 사단법인 헌법이론 실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올해로 벌써 6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6살을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 살씩 더 드시고 오실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 가을에 뜻깊은 학술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신 콜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스테판 잠재 소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효길 원장님, 그다음에 사단법인 헌법이론 실무학회 김선택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역사와 헌법, 유럽통합과 한국 통일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게 발제와 토론하기 위해서 먼 길 마다 않고 한국을 방문해 주신 독일의 크리스티안 발토프 교수님, 호주의 유르겐 브레머 교수님, 그다음에 독일의 토르벤 클린더 연구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효길 원장님의 개회사 겸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헌법 이론 실무학회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원고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먼 길을 기꺼이 달려와 주신 외국의 저명한 학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법과대학의 크리스티안 발토프 교수님께서, 그리고 호주에서 머독 대학교 로스프리 유르겐 브류머 교수님께서,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토르벤 클린더 연구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따뜻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에서도 경희대학교 로스쿨의 정태호 교수님,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송석윤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김일환 교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학술 행사를 6번째로 우리와 함께 개최하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서독의 초대 총리였던 콘라드 아데나워를 기념하여 1956년 설립된 유명한 정당 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독일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대표적인 공익법인으로 특별한 존경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2014년부터 특별한 학문적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매년 당대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왔고, 그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가 양국에서 뿌리 내리게 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의 주제는 역사와 헌법입니다. 2019년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만들어진 지 100년,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선포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파트너인 독일도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을 수립한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된 지 100년, 독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헌법인 현행기본법이 제정된 지 70년, 그리고 독일 통일로 이어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지리상으로는 결코 가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해 오면서 더할 나위 없이 아주 가까운 나라로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와 헌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각별한 우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발제자 여러분들의 훌륭한 발제와 토론자 여러분들의 예리한 지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학문적 소통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파트너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의 잠재 소장님께서 물질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선택 교수님을 비롯하여 윤정인 연구교수님, 전민영 연구원님 등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우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행사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히 기억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의 슈테판 잠재 소장님의 개회사 겸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Herzlich willkommen auch von der Seite der Konrad-Adenauer-Stiftung. Ich warte gerne noch einen kleinen Moment für die Übersetzungsgeräte. I'm just going to wait maybe a second for the translation devices to be fully handed out. Sehr geehrter Herr Dekan, lieber Professor Ahn, lieber Professor Kim,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liebe Studentinnen und Studenten. Mein Name ist Stefan Samse, ich bin Ansprechpartner für die Konrad-Adenauer-Stiftung hier in Korea seit nunmehr gut 3 Jahren. Die Konrad-Adenauer-Stiftung selbst ist seit über 40 Jahren hier in ihrem Land vertreten und sie ist Plattform zwischen unseren beiden Ländern. Sie bringt Experten, Wissenschaftler zu einer ganzen Bandbreite von Themen und Professionen zusammen. Und das ist
so ist jedenfalls meine Hoffnung, auch für Sie von größerem Interesse. Wir sind Stipendiengeber. Das heißt, wir als deutsche politische Stiftung, die aus öffentlichen Mitteln in Deutschland finanziert wird, wir vergeben Stipendien an Studenten, eigentlich aus aller Herren Länder, die nach Europa, aber vor allem auch nach Deutschland für Studienaufenthalte kommen. Und wir haben eine besonders große Gruppe, und darauf sind wir sehr stolz, aus Korea. Wir haben über 200 Altstipendiaten in unserem Netzwerk mitbilden. Also wenn Sie darüber nachdenken, Ihre Studien zu internationalisieren, vielleicht selbst für ein Studium ins Ausland zu gehen, sprechen Sie uns bitte unbedingt an. Der Dekan hat es erwähnt, es ist die bereits 6. Konferenz, die wir gemeinsam zu Wege gebracht haben. Es ist eben ein besonderes Jahr. Die historischen Daten 1919 für beide Länder, 1949 für das Grundgesetz für die deutsche Seite sind bereits genannt worden. Und wir haben uns bei den Bemühungen und bei den Austauschen und bei den Diskussionen, bei den Konferenzen, die wir in den letzten Jahren hatten, immer davon leiten lassen und immer den Versuch unternommen und das Ziel gehabt, die rechtswissenschaftliche und die rechtspolitische Diskussion so und die Debatten so zu führen und so zu verknüpfen, dass wir sie mit aktuellen Themen und mit den aktuellen Debatten zusammenbringen. Und das, so scheint mir, ist uns auch in diesem Jahr gelungen. An diesem ersten Tag werden wir uns widmen den historischen Bezügen, die Bestimmungen in Verfassungen nehmen. Und am zweiten Tag, morgen, werden wir uns der Bedeutung regionaler Integrationsprozesse widmen und schauen, welche Hinweise möglicherweise der Blick auf Europa für die hiesige Situatio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in der weiteren Region geben kann. Und auch wenn das für den Moment und in diesen Wochen und vielleicht in diesen Monaten etwas dahergeholt, etwas fernliegend scheint, so muss das nicht zwingend allzu viel bedeuten. Denn auch in Deutschland hätten viele noch kurz vor dem Fall der Mauer, der ja genau 30 Jahre herliegt, kaum angenommen und kaum gedacht und auch nicht darauf zu wetten gewagt oder gar zu hoffen, dass es so kommen würde. Das heißt, es können sich Entwicklungen ergeben, die in 3, in 5 oder in 8 Jahren hier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eben vielleicht doch für andere Rahmenbedingungen und eben auch vielleicht für eine in Teil andere Situation sorgen werden. Und umso wichtiger ist es, dass wir uns mit diesen Themen befassen und auseinandersetzen. Ich freue mich sehr und erlauben Sie mir, dass ich kurz die Gäste aus Deutschland, die den weitesten Weg zu dieser Konferenz auf sich genommen haben, also aus Deutschland und Australien, Ihnen kurz vorstelle. Wir haben Professor Walthold zu Gast, der in Süddeutschland und der Schweiz ausgebildet worden ist, später einen Lehrstuhl an der Jurist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Bonn hatte und seit 2012 an der Humboldt-Universität in Berlin einen verfassungsrechtlich ausgerichteten Lehrstuhl leitet. Trotz dem Schwerpunkt auf Lehre und Forschung hat er immer auch über die gesamte Zeit die Bezüge zur Rechtspraxis gehalten, was, glaube ich, auch ein Vorteil ist und hilfreich, wenn es um die Beschäftigung mit den Themen geht, die wir heute und morgen diskutieren. Dann haben wir Professor Brömer. Professor Brömer ist in Südwestdeutschland juristische Ausbildung dort genossen, in Mannheim, in Saarbrücken, hat aber immer schon internationale Anknüpfungen stark gepflegt, vor allem in den angloamerikanischen Bereich, in die USA, hat promoviert und habilitiert in Deutschland und ist mittlerweile seit 13 Jahren an einer australischen Universität, an der Murdoch University in Perth, an der juristischen Fakultät als Dekan, aber vor allem auch als Juraprofessor tätig. Dann haben wir Herrn Klünder. Herr Klünder kommt aus Norddeutschland, sodass wir sehen, dass wir auch aus Deutschland quasi alle Regionen vertreten haben. Herr Klünder kommt eigentlich aus Hannover, hat im niedersächsischen Göttingen studiert und promoviert heute an der Universität Frankfurt, ist, wie bereits am Dekan Ahn beschrieben, am Max-Planck-Institut dort und forscht zu wiederum den Themen, die heute bei uns auf der Tagesordnung stehen. Ich danke mich bei allen dreien sehr, dass Sie für dieses koreanisch-deutsche, deutsch-koreanische Vorhaben zur Verfügung stehen und sich da diese 3,5, 4 Tage
freigemacht haben von den weiteren Profiten. Ich möchte die Gelegenheit nutzen und vor allem auch danken dem Team der Konrad-Adenauer-Stiftung, namentlich meinen Kolleginnen Sungu und Sonjong, über die Vorbereitung für diese Konferenz liegt. Ich bedanke mich beim gesamten Team von Professor Kim Son-Taek für die sehr gute und sehr forcierte und sehr effiziente und sehr angenehme Zusammenarbeit im Wege der Vorbereitung auf diese Konferenz. Und last but not least natürlich bei unseren Dolmetscherinnen Frau Ahn und Frau Chong, die uns heute helfen beim Sprachmittel zwischen dem deutschen und der koreanischen Rechtssprache. Ich möchte am Ende eine Sache, die uns als Konrad-Adenauer-Stiftung auch wichtig ist, nicht vergessen. Zum einen natürlich hoffen wir auf Ihre aktive Beteiligung. Also wir sind sehr auch an Ihren Meinungen, an Ihren Hinweisen, an Ihren Punkten und an Ihren Argumenten interessiert an diesen beiden Tagen. Und wir haben noch eine Bitte. Wir haben, das finden Sie in den Seminarheften, einen kleinen Zettel mit einem QR-Code beigelegt. Wenn Sie den anklicken im Verlauf des Nachmittags und gerne natürlich auch morgen, dann können Sie uns ein Feedback geben, eine Rückmeldung auf die Inhalte, aber auch den Ablauf der Konferenz. Das hilft uns, das Ganze zu analysieren und vor allem auch für die Zukunft zu verbessern. Das ist ein Punkt, der ist uns durchaus, oder beide Punkte, nämlich die Beteiligung und das Feedback, die uns sehr wichtig sind. Ich hoffe und ich freue mich auf eine engagierte, auf eine interessante, auf eine spannende Konferenz. Vielen Dank. Kamsahamnida. 네, 소장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판 잠재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세미나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원의 정태호 교수입니다. 두 분 발제자에 대해서는 좀 전에 스테판 잠제 소장님 그리고 안일진 원장님께서 상세한 그런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 소개를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역사의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 학교에 올 때 보니까 오늘 그 역사학대회가 개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학자들이 모여서 이 헌법과 역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장소에서는 오늘 그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역사에 대한 이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연인지 몰라도 참 재미있는 그 상황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뜻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는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경험을 했죠. 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 속에서 사회 각계에서 헌법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 주장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기에 보면 진짜 다양한 그런 이 개정안들이 이 테이블에 올라왔었고 그러나 이 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그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개정안을 냈죠. 그렇지만 역시 그 국회라고 하는 문턱을 통과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개헌 시도가 자초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발제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이 답을 모색하는데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발제문을 다 읽어봤는데 아마
우리 여기 세미나 현장에 나와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께 귀중한 그런 지혜,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으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 김서택 교수님 발제를 듣고 이어서 humboldt 대학 크리스티안 말토프 교수님 발제를 연속해서 휴식 없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우리 지정 토론자들의 지정 토론을 듣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플로어 토론 질문 받아서 종합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서택 교수님께서 제1발제 헌법 조문이 된 역사와 헌법 해석의 기준으로서의 역사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한 25분 정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무겁게 역사 그러면 일단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편한 마음으로 내용은 좀 무거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편하게 갖고 발제문을 보시면 중요한 부분을 읽는 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는 매 세대가 과거의 기록에 대해서 현재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역사들이 언제나 경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헌법과 관련된 과거의 것을 기록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내 세대가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헌법 이론적으로만 보면 헌법을 정태적이고 형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법적인 기본 질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갖고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법을 이해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그 실제, 역사적인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관점, 이 칼 슈미트라는 학자의 관점을 우리 사람인데 이분 말에 따르면 헌법은 어떤 국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실존, 그 종류와 형태에 관해서 내린 근본 결단이다.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해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루돌프 스멘트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동태적으로 봅니다. 내용적으로 보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자신을 구성하는 개개인들과 서로 작용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질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통합 과정 그 자체가 헌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세 번째 입장, 이 통합 과정 자체를 헌법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서게 되면 공동체도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서로 이 역사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공동체, 현재의 공동체, 미래의 공동체가 서로 계속 피드백되면서 발전합니다. 또 그 공동체 내에 있는 국민들도 공동체하고 사이에서 또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또 국가 내에 있는 여러분 같은 국민들 개인들도 상호간에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헌법은 하나 또는 몇 개로 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의 화석화되어 있는 명제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헌법의 주인, 엘리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국민들이 끊임없이 헌법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헌법은 비로소 살아난다. 그래서 헌법이란 마치 리빙 트리라고 미국 사람들은 말하는데 살아있는 나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로 이해돼야 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그 헌법을 가르쳤던 로렌스 파이프 교수가 쓰는 말은 헌법은 하나의 동사라고 말했어요. 동사.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의미를 묻는 작업이고 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과제를 묻는 작업이고 또 우리의 미래로 향하게 하는 가치와 열망에 대한 세대 간의 대화이다. 참 우리한테 설득력 있는 말이죠. 따라서 역사하자는 것, 헌법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현재의 시점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재적인 의미로 새롭게 충전되어 가는 그런 작업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각각의 세대는 자기 세대의 헌법을 가지는 게 옳다. 따라서 20년마다 헌법을 싹 새로 제정해야 된다까지 얘기했어요. 실제로 비교 헌법학자들이 17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전 세계 헌법을 대상으로 헌법 통계를 내봤더니 평균 수명이 19년이었어요. 물론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고 뭐 그래서 어떤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헌법도 그렇고 헌법사도 그렇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변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헌법과 역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규범에 집중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규범에. 예를 들면 헌법 조문만 본다거나 아니면 헌법 조문하고 그 조문의 의미를 밝혀낸 학설이나 판례의 변화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좁게 규범에 제한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현실까지 포괄해서 광범하게 역사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방법과 넓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예 접근 자체를 매크로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헌법을 전체로서 보는 통짜로 전체로서의 헌법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볼 것이냐 아니면 마이크로하게 미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헌법의 개별 규정 각각을 보고 그 규정이 가지는 그 관련되는 역사를 주로 살피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법률가들은 역사학자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법률가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 그 역사가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 규범을 완전히 떠나서 우리가 헌법 역사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조문에만 매달려서 조문의 변화라든가 그 조문의 해석의 변화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은 계속적인 대화, 헌법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조문에만 집착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을 전체로서 봤을 때 그 헌법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역사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하고 개별 규정 각각을 중심으로 그들의 역사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양자택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일정한 시대적 사정으로 인해서 국민이 특정한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게 될 경우가 있죠. 이때에는 국민들이 헌법 자체에다 이런 기억을 새겨놓고 싶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했고 나치의 폭력적 기대를 겪었습니다. 그 후에 1949년 보험기본법을 제정했을 때는 독일인들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 자체, 즉 헌법 전체에 걸쳐서 일정한 경향을 갖도록 설계했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도 아파트이드라죠. 인종 분리의 오랜 차별적 지대가 끝났을 때 남아공 국민들은 그런 과거와 완벽하게 결별하기 위한 헌법을 원했던 겁니다. 새로운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아공 사람들에게 새로운 헌법은 일종의 출생증명서 같은 거예요. 이렇게 헌법을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서가 아니라 새로운 이념의 공동체를 수립하는 설계도나 청사진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그 배경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로서의 헌법에 대한 역사 영향이 헌법의 개개의 규정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헌법의 개별적인 규정 하나하나도 역시 전체로서의 헌법과 다른 자기 고유한 역사를 내장합니다. 그런데 인신의 자유에 관한 여러 규정은 이미 중세 영국의 1265년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헌법 개별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 개별 규정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 규정은 그 규정 자체의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면 되는데 전체로서의 헌법에 영향을 미치는 그 역사 그것은 헌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이런 문제일 수 있죠. 이 문제는 헌법에 전문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이라는 입법 형식, 이런 거, 이쪽에 소문을 네임 텍스트 앞에 붙여놓은 이런 입법 형식은 헌법에서 특히 활용할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자기의 정당성의 근거를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하위 법령들은 헌법을 바라보면 되는데 헌법은 더 이상 바라볼 위의 법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정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전체로서의 헌법이 자기 정체성, 정통성, 정당성 이걸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아예 기획된 곳이 바로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애초에 이런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그 헌법 전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 헌법 전문에 어떠한 역사가 저장됐습니다. 어떤 역사가 헌법 전문에 들어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헌법을 제정할 때하고 제정된 헌법을 개정하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헌법을 처음 만들 때 큰 역사적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주로 헌법에 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엘대학에 있는 헌법 교수인 브루스 에커만 같은 분이 일상적인 정치, 일상적 정치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되죠. 그걸 이제 일상 정치라고 부르고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어떤 공동체 질서의 변경 또는 국민들의 어떤 주권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요구될 경우를 헌법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 정치가 요구되는 순간이 헌법적 순간이다. constitutional moment 아니면 constitutional momentum이라고 해서 요런 순간 혁명이 나면 대표적인 혁명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럴 때 이 계기가 된 사건들이 결국 전문에 들어오는 거 아닐까? 그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결국 이 헌법적 순간, 에커만이 말하는 헌법적 순간에 헌법을 새롭게 형성하는 성공하게 되면 바로 그 헌법은 그 헌법적 순간을 자신의 정당성의 원천으로 주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문제는 이거예요. 수용되는 역사, 이 역사를 선정하는 기준에 관한 얘기인데 이 무엇이 기준일까? 헌법 전문에 수용될 수 있는 역사. 그 다음에 이 역사를 수용하는 방식은 어떨까? 그 다음에 수용된 그 역사는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그런데 혹시 이런 일은 없을까요? 부당하게 권력을 쟁탈한 자들이 헌법 전문에 어떤 역사를 적시함으로써 부당하게 정당성을 편취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겪으니 한국 헌법사를 보면 집권 세력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을 자기들의 그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헌법적으로 막 집어넣는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헌법 전문에 쓰는 게 옳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독일의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헌법과 헌법률을 나눴어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공동체의 10존의 종류와 형태와 근본 결단이고 헌법률은 그보다 그 결단이 내린 다음에 상세한 규정을 주는 게 헌법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법적인 사항의 변경을 야기한 사건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 칼 슈미트의 이게 이른바 헌법제정 권력 이론인데 이거보다 조금 앞단계 아베 슈예스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대혁명기에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죠. 헌법이 구성하는 권력일 경우와 헌법에 의해 구성되는 권력일 경우의 권력을 둘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칼 슈미트랑 비슷한 그런 논조인데 결국 헌법을 구성하는 권력의 어떤 변경을 초래하거나 뭐 이런 헌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발생한 사건들이 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은 큰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정이든 개정이든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 헌법에 구성된 권력으로서 개정 권력을 행사할 때에도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특별히 헌법에 적시함으로써 자기들이 개정한 사항에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요. 헌법 전문에 어떤 역사를 명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용적으로는 도저히 확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리적 확정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최소한 누가 그런 기준을 정하거나 또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정할 건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전문이 붙은 가장 오래된 사례가 함무라비 법정이에요. 함무라비. 이게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3,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전문이 길게 붙었어요.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식으로 길게 나와 있는데 함무라비는 고대 바빌론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이 정하는 그 헌법의 뭐 법이죠. 헌법이라고 그 법의 전문에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국민주권주의가 완전히 관철된 현대에 있어서는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위해서 역사적 사건이 조명돼야 되고 또 국민에 의해서 그것도 진정한 국민의 의사와 그것을 확인하는 진정한 형식과 절차 속에서 헌법 전문에 수용될 사건, 그리고 수용의 방식이나 기술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 우리 한국 헌법은요,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되는 것은 이 국민투표의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국민의사가 왜곡되지 않게끔 잘 보장해주면 그 안에서 우리 국민의 현재적인 역사관이 헌법 전문에 어떤 역사를 수용할지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된 역사를 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용하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기계헌법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단절하는 식으로 명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 남아공 헌법 같으면 인종분리 정책으로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과거도 결별을 합니다. 또는 동유럽 국가들 중에 많은 나라 헌법을 보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공산당 독재로 그때 결별을 선언하는 전문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단절시키는 게 하나고 두 번째 계승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집트 헌법인데 이집트는 아주 고대 이집트의 영광을 기술합니다. 전문에다가 정말 먼 과거긴 한데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 체코 같은 경우는요. 공산당 독재 이전의 헌법을 다시 복원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로의 계승이죠. 우리가 인정헌법 운운하는 게 계승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형태는 과거의 정통성과 관련한 역사적 언급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를 헌법적 권위를 가지고 바꿔놓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요. 오랫도록 전제 왕조가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가 강점에서 신인지를 했고 국토가 분단되어 있고 내전의 경험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철의 장막 때 일당국제와 대결하고 있고 군사 쿠데타도 있었고 그 쿠데타의 군사 독재가 장기간 지속됐고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어쩌면 인류가 세운 공동체 중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게 설계되어 있는 나라 같아요. 다 겪었죠. 다 겪었어. 근데 이 정도 겪었으면 헌법 전문에 이러이러하고 단절이다라고 선언할 법도 안 돼. 하나도 없어 그런 게. 그 이상하죠. 그걸 계승한다는 것도 짧게 있습니다. 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 수정 행위를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수정의 방식의 역사 수용은 국내의 정치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지향점을 상실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정통성 없는 집권 세력이 헌법적 권위를 남용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수정을 사용했던 과거가 되풀이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잘못 수정됐으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급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잘못된 수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되게 두 가지가 쓰여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헌법이 발생하게 된 성립되게 된 역사적 배경이 한 쪽에 있고, 그 다음 다른 쪽에는 그 헌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가의 핵심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되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되게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많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예 전문은 그냥 헌법도 아니다. 그죠? 헌법에 대한 설명을 나도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헌법 전환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법은 아니다. 법규범 아니다.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건 다 극복됐어요. 극복되고 지금은 이제 헌법 전 안에 들어와 있고 헌법 규범이라 부를 수는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이 있을까? 이게 여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헌법 전문에는 규정으로부터 개개인이 자기의 권리를 끌어내기는 어렵고 주관적 권리를 끌어내기는 어렵고 다만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과제, 목적 또는 국가 목표 이런 정도는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통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면 되게 두 개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규정되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또 하나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규정되어 있죠.
3.1운동의 경우는요, 우리 한반도 땅에 처음으로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라고 부를 수 있는 주권을 가진 국민을 만들어냈습니다. 혁명적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결국 과거의 대한제국에서 주권을 상실했다가 다시 임시정부가 되고 다시 주권을 회복해서 대한민국 정신정부가 되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 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국가의 자격이 승계된다는 것을 국가 최고법의 권위로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충돌했던 어떤 다른 권위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헌법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기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친일파들이 후손들, 친일파 후손이 자기 조상이 저지른 친일 행위로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건 안 됩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이 저지른 성노예 사건이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저지른 강제징용 노동자 사건도 그것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차원에 앞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모순되는 일본 정부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는 도저히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문구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어떤 법률 규정도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는데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이 현행 헌법을 만들 때 저항권이라는 주관적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자, 그동안 독재정부가 반복되니까 국민이 정부와 싸울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반대쪽은 그 오남용되면 정부가 유지되냐,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별적인 조문으로 권리 형태를 규정을 못하고 전문에 넣은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이게 바로 그 저항권이라는 주관적 권리 근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지나친 거로 보여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현행 헌법에 4.19 앞에 민주란 민주이념이 붙었는데 4.19하고 제가 볼 때는 이 4.19 민주이념이라는 문구로부터 다른 여러 헌법 전문이나 헌법 개별 규정과의 결합 속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국가 과제, 국가 목표 정도의 규정 효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헌법 전문에서 적시된 역사 관련 내용이 발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 권리는 도출할 수 없지만 우선 국가 목표 규정의 헌법적 근거는 될 수 있고, 또 그 밖의 헌법 다른 규정들을 비롯해서 국가 전체 법령을 해석하는 데 일정한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 즉 해석 기준의 소용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헌법 전문은 헌법 텍스트의 내용이 다른 헌법 규정에 대한 컨텍스트로 기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역사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헌법 전문에 그 역사가 적시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그 역사적 사건의 혁명이든 의거든 성격을 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최소한도 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그걸 부정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것처럼 최소한 헌법 전문에 명시된 사건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있었다는 걸 부정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다 역사적 평가이잖아요. 가치 평가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또는 사상적인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한국에서 헌법 전문의 역사 수련이 어떤 비판적 예고를 가져가는 기계선에 그걸 넘어가겠습니다. 뭐 거기에 보시는 선생님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아요. 그냥 건너 뛰고 여러분 너무 익숙한 내용이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헌법 전문의 역사를 추가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논의 때마다 특히 2016년 촛불혁명 이후에는 더 강한 톤으로 헌법 전문의 3.1운동과 4.19 외에 그것에 더군다는 다른 중요한 사건을 신설하자 하는 주장이 많아요. 그죠? 79년에 동아민주항쟁, 80년에 5.18 민주화운동, 87년에 60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에 촛불혁명까지 좀 넣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도 이상합니다. 이 지금 사건들이 헌법 전문에 적시할 만큼의 그 중요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중요성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역사는 어차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계속 단수로, 복수로 평가들이 계속 갈릴 거예요. 이게 시간이 변함에 따라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도 변화되고 역사적 사건의 의미나 평가의 부침도 반복될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역사의식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우려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에 앞서 의미를 추구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고 역사 자체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국민의 평가, 즉 역사가 우리 국가나 우리 헌법에 가지는 의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개별 규정들 문제가 있는데 헌법 개별 규정에도 내장돼 있죠. 개별 규정마다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개별 규정을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할 때 그들의 대후에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는 문법적인 문구적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 해석도 하고 역사적 해석도 하죠. 그때 역사에 주목할 수 있는데 여기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조항에서 근거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그 역사가 실제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죠? 어떤 자료가 있다고 치면 그 자료가 정말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 자료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른바 증명력 같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교수들이야 뭐 학설적으로 주장하니까 책임 없이만 얘기하지만 법원에 있는 판사 같은 경우는 이거 곤란하단 말이죠. 어떤 규정의 의미를 각자 이 원고 피고가 다른 역사적 사건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난 모르니까 역사학자를 불러봅시다. 역사학자한테 진술을 시켜. 참고인 진술이나 뭐 이런 들어가. 그런데 문제는 역사는 역사들, 복수만 존재하는 겁니다. 같은 역사적 사건들 평가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판사가 자기가 잘하는 어떤 역사학자를 데려놓고 따놓고 그 사람 말만 다 듣고 그냥 판결해버려도 됩니까? 전적으로 그 역사학자의 판단에 의지한 다음에 자신이 판단을 유보한 채 나는 모르니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했다고 하면 끝납니까? 불가능합니다. 법률적 판단, 즉 재판이 있어서의 판단에서는 최종 책임이 법원에 있습니다.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 법원의 심판 권한의 민주적 정당을 지키고 그에 대응한 헌법적 책임도 법원에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개별 헌법 조항에 역사적인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읽어 나갈게요. 이제 총강, 우리나라 헌법 세 부분 아닙니까? 총강, 기본권, 국가조직 이렇게 있어요. 총강 부분에 보면 3조 영토조항, 4조 통일조항, 5조 2항의 군의 정치적 중립조항, 8조의 정당, 특히 정당에 산 조항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규정도 보면 우리나라 기본권 목록이 제일 있어요. 평등법부터 항상 시작해. 이것도 유래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전통이죠. 그 다음에 12조 3항과 16조 2문의 영장제도도 일제시대와 독재시대를 우리가 그 당시 수사기관의 횡포를 전제하자면 이해 못할 겁니다. 29조 2항의 국가상청권 주체를 제한한 조항도 군사 독재정권의 헌법적 폭발은 평가를 한지 오래됐어요. 헌법에 아주 광범한 사회적 기본권 목록을 가진 것도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염두두자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가조직 규정 부분에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의 국가조직 부분을 보면요. 제도적인 부정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는 그 제도의 원래 원형, 우리가 도입하기 전에 원래 원형에 비춰 크게 이직적인 점들이 있는데요. 이건 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죠. 한국 역사에 부정적인 게 많았다는 것은 대통령 제도에서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대통령 직선제인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직선을 못하게 했었거든.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또 웃기는 건 이 대통령 직선제를 역사적으로 쟁취했다는 역사적 배경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아이러니. 오늘날 한국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헌법소원제도, 이혼소원제도 역시 과거 우리나라 헌법과 헌법재판이 무기력하게 공정했다는 것. 그 지식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 128조 2항에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비연기를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 대통령한테 효력이 없다는 매우 그로테스크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야말로 헌법의 역사가 헌법 규정의 강한 해악의 무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전체로서의 헌법, 즉 헌법 자체를 대상으로 하든 또는 헌법의 개개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든 또는 직접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든 간접적으로 개별 규정의 역사적 배경으로 불러내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헌법을 이해하는 데 불가결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사도, 헌법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주체인 우리들이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비로소 실체를 갖추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정체성이 사실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처럼 헌법을 통해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정체성이 규범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역사는 분리될 수 없고 오히려 헌법과 역사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헌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또는 헌법 조항을 해석하든 그것과 함께 진행되는 역사적인 대화와 함께 이기되고 발전되어 나가야 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예요. 헌법도 역사입니다. 따라서 헌법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헌법은 보통 사람들의 문서이지 법률과의 계약서가 아니다 라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늘 기억하자는 말씀으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정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금 김선택 교수님께서 헌법과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헌법 이론적으로 그리고 헌법 해석 방법론적으로 좀 조명을 심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량을 시간 내에 발제를 하시느냐고 많은 생략이 있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잘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요약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발토프 교수님의 발제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 stellt den Ausgangspunkt der gesamten Rechtsordnung dar. Nach dem sogenannten Vorrang der Verfassung soll sie die höchste innerstaatliche Rechtsquelle sein und allen Gesetzen vorgehen. Zum notwendigen Verfassungsinhalt gehört damit die Regelung des Verfahrens, wie Recht zustande kommt. Das heißt, die Regelung der Gesetzgebung. Das wird zumeist ergänzt durch weitere staatsorganisationsrechtliche Regelungen. Verfassungen waren ursprünglich nicht mehr und nicht weniger als Instruments of Government. Grundrechte wurden zunächst in eigenen Urkunden, Bills of Rights, verbürgt und wanderten erst später in die Verfassungstexte hinein. Noch vor der ersten Revolutionsverfassung in Frankreich wurde im August 1789 die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also die Menschen- und Bürgerrechtserklärung, formuliert. Die Revolutionsverfassungen kamen und gingen, je nach der politischen Lage. Die Déclaration wird von der Präambel noch der geltenden französischen Verfassung von 1958, der de Gaulle-Verfassung, in Bezug genommen und besitzt damit auch heute noch eine juristische Funktion. In die US-Verfassung gelangten Grundrechte erst durch Verfassungsergänzungen, die sogenannten Amendments nach 1800. In Deutschland im 19. Jahrhundert enthielten die Verfassungen vor der Gründung des deutschen Nationalstaats 1867-1871 regelmäßig Grundrechtskataloge. Die Verfassung des Kaiserreichs, die sogenannte Bismarck-Verfassung, hingegen nicht. Sie war ein reines Organisationsstatut. Historisch gehören Grundrechte damit nicht zu den notwendigen Verfassungsinhalten, auch wenn heute praktisch keine geschriebene Verfassung mehr ohne Grundrechte auskommt. Die übliche Situation der Verfassunggebung ist eine erfolgreiche Revolution. Revolution bedeutet staatsrechtlich die Überwindung einer alten Legalitätsordnung, indem diese gebrochen wird. Gewalt ist dabei typisch, aber nicht notwendig. Die friedliche Revolution jetzt genau vor 30 Jahren in der DDR, der Mauerfall 1989-90, war friedlich, es floss Gott sei Dank kein Blut. Das Ergebnis einer erfolgreichen Revolution ist eine neue Legalität, typischerweise mit einer neuen Verfassung an der Spitze. Sobald die Verfassung in Kraft gesetzt ist und auch tatsächlich wirkt, juristisch also gilt, ist die gesamte Rechtsordnung in ein neues System gestellt. Die Frage, warum eine Verfassung rechtlich verbindlich ist, was ihr Geltungsgrund ist,
erklärt die Verfassungstheorie mit der Figur der verfassungsgebenden Gewalt des Volkes. Auch diese stammt aus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der Abbé Sieyès ist hier prägend gewesen und besagt, als demokratischer Geltungsgrund muss sich die Verfassung auf das Volk zurückführen lassen. Die demokratische Verfassung wird damit als Ausdruck von Volkssouveränität gesehen. In den revolutionären Verfassungen Ende des 18. Jahrhunderts war die Volkssouveränität damit das Gegenbild zur zuvor herrschenden Fürstensouveränität. In de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entspricht die Weimarer Reichsverfassung von 1919, deren 100. Geburtstag dieses Jahr in Deutschland groß gefeiert wurde, exakt diesem Bild. Auch die gescheiterte Paulskirchenverfassung von 1849 hätte diesem Bild entsprochen. Die Verfassung des Kaiserreichs 1871 war demgegenüber nicht revolutionär, sondern stellt als Fürstenbund den typischen Fall der Verfassunggebung bei der Bildung eines Bundesstaates dar. Ein weiteres Beispiel, dann freilich nicht monarchisch, sondern republikanisch, war die Schweiz 1848. Das Grundgesetz hat demgegenüber eine andere Entstehungsgeschichte, einen anderen Hintergrund. Der totale Zusammenbruch des deutschen Staates im Mai 1945. In gewisser Weise war auch das revolutionär. Nur die Revolution bestand nicht in einer Erhebung des eigenen Volkes, sondern in einer vollständigen militärischen Niederlage mit dem politischen, ökonomischen und vor allem moralischen Totalzusammenbruch des zuvor herrschenden Regimes des Nationalsozialismus. Deutschland wurde von den 4 alliierten Siegermächten vollständig besetzt und in Besatzungszonen eingeteilt. Die Siegermächte übernahmen auch die volle Regierungsgewalt. Sie gaben den Anstoß zur Verfassunggebung durch die Übergabe der sogenannten Frankfurter Dokumente an die Ministerpräsidenten der westdeutschen Länder, Bundesländer, die zuvor schon wieder eingerichtet worden waren. Verfassungsrechtler und Verfassungshistoriker haben sich mit dem Verhältnis von Geschichte und juristischer Geltung der Verfassung intensiv befasst. Während Historiker beschreiben und erklären, was tatsächlich geschehen ist, verwenden Verfassungsrechtler die Entstehungsgeschichte von Verfassungen durchaus anders für ihre Zwecke und ihre Fragestellungen. Die oben erwähnte Figur der verfassungsgebenden Gewalt des Volkes beschreibt nicht historische Realität, sondern ist eine verfassungstheoretische Konstruktion, um die Geltung der Verfassung erklären zu können. Die Verfassung kann sich nicht selbst in Kraft setzen. Jede Rechtsnorm gilt aus einem außerhalb ihrer selbst liegenden Grund. Bei normalen, einfachen Gesetzen stellt das überhaupt kein Problem dar, da sich ihre Geltung in einer hierarchisch gegliederten Rechtsordnung aus der höherrangigen Verfassung ergibt. Oberhalb der Verfassung gibt es aber keine höherrangigen Normen. Insbesondere das Völkerrecht sagt gar nichts über den Inhalt oder die Geltung von Verfassungen aus, sondern setzt diese wie die Staaten als solche einfach voraus. Wenn Verfassungen nun ausdrücklich oder indirekt über ihre Entstehungsgeschichte Auskunft geben, ich werde gleich Beispiele bringen, ist dies keine Geschichtsschreibung, sondern verfolgt einen anderen Zweck. Es dient der Erklärung und Legitimierung der Verfassung, es ist ein Akt von Selbstvergewisserung. Es spricht die Funktionen von Verfassungen an, die über die reine Geltung als Rechtsnorm hinausreichen. Ich ziehe ein Zwischenfazit. Juristisch sind nach dem Ausgeführten Verfassungen die rechtliche Grundordnung eines Gemeinwesens, die höchste innerstaatliche Rechtsnorm. Kontextualisiert man die Verfassung und insbesondere ihre Entstehungsgeschichte, wird jedoch sehr schnell eine andere weitere Funktion deutlich. Verfassungen wollen Zukunftsgestaltung aus Vergangenheitserfahrung bewirken. Die Vergangenheit ist dabei regelmäßig eine Negativfolie für die neue Verfassung, sei es ausdrücklich, sei es implizit. Das wird besonders deutlich, wenn die Verfassungsentstehung revolutionär war. Ende des 18. und 19. Jahrhunderts wurde in Europa die Fürstensouveränität durch Volkssouveränität ersetzt.
Monarchien wurden zu mehr oder weniger demokratischen Republiken. Karl Schmitt hat durch seine Unterscheidung zwischen Verfassung und Verfassungsgesetz in seiner Verfassungslehre von 1928 diese Zusammenhänge verdeutlicht und meines Erachtens bis heute gültig formuliert. Die Verfassung sieht er als Grundentscheidung eines Volkes über die Form seines politischen Zusammenlebens. Das Verfassungsgesetz ist demgegenüber ein Rechtssatz, der diese Grundentscheidung aufnimmt und für die juristische Anwendung in einen Text bringt. Nach seiner, Schmidts Theorie, werden alle wesentlichen Entscheidungen bereits vor der Ausformulierung einer Verfassungsurkunde, eines Verfassungstextes getroffen. Die Verfassungsgebung, etwa durch eine verfassungsgebende Versammlung, eine Nationalversammlung, gießt diese Ergebnisse dann in eine mehr oder weniger technische Rechtsnorm, die angewendet werden kann, von Juristen angewendet werden kann. 2 Beispiele seien aus der deutschen Entwicklung angeführt, um das zu plausibilisieren. 1918/19, nach dem verlorenen Ersten Weltkrieg, war der Sturz der Monarchie und die Aufrichtung einer Republik, die Ersetzung von Fürstensouveränität durch demokratische Volkssouveränität, die Beibehaltung der Bundesstaatlichkeit und Sozialstaatlichkeit schon vor dem Zusammentritt der Nationalversammlung in Weimar politisch unumkehrbar geworden. Bei der Entstehung des Grundgesetzes 1948/49 hatten die westalliierten Siegermächte USA, Großbritannien und Frankreich in den schon erwähnten Frankfurter Dokumenten den Grundinhalt des Grundgesetzes vorgezeichnet. Es sollte ein demokratisch legitimierter Bundesstaat mit Grundrechten als Schutz der Individuen reorganisiert werden. Dahinter konnte der Parlamentarische Rat, der das Grundgesetz dann tatsächlich ausformuliert hat, nicht zurückgehen. Der Yale-Jurist Bruce Ackerman, der sich in seinem mehrbändigen Hauptwerk We the People viel mit der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US-Verfassung von 1787 beschäftigt hat, hat die Kategorie des Constitutional Moment in die Diskussion eingeführt. Danach braucht es für eine erfolgreiche Verfassungsgebung eine bestimmte Situation, eine bestimmte historische Konstellation. Erfolgreiche Revolutionen sind dafür wiederum die besten Beispiele, aber auch sonstige politisch-historische Fundamentalerschütterungen. Deutschland 1945, Japan 1946, Spanien 1978 nach dem Tod Francos 1975 und nach der Abschüttelung der kommunistischen Herrschaften in Osteuropa auch die Transformationsverfassungen in Mittel- und Osteuropa. Ohne jeden Anlass ist Verfassunggebung nicht nur unüblich, sondern fast unmöglich. Die beste Anschauung bietet hier die Schweiz. Hier wurde 1848 ein moderner Bundesstaat gegründet und erhielt eine Verfassung, die sich stark an die US-Verfassung anlehnte. Diese Verfassung wurde 1874 gründlich umformuliert. Etwa seit den 1960er Jahren gab es dann starke Bestrebungen, die Verfassung deutlich zu modernisieren, da sie veraltet erschien. In der Schweiz gibt es nun, anders als zum Beispiel in Deutschland oder den USA, das Instrument der sogenannten Totalrevision der Verfassung. Totalrevision bedeutet, der Verfassungstext wird vollständig neu formuliert, die der Verfassung vorausliegenden Grundentscheidungen bleiben jedoch unberührt. Ergebnis ist ein neu formulierter, moderner Verfassungstext mit zahlreichen Neuregelungen im Detail. Die Grundentscheidungen sind in der Schweiz hingegen gleich geblieben. Eine solche Totalrevision fand in der Schweiz 1999/2000 statt. In der Unterscheidung von Karl Schmitt ist das eine Änderung des Verfassungsgesetzes, nicht jedoch der Verfassung als politischer Grundentscheidung eines Volkes. Einen Constitutional Moment stellte in Deutschland sicherlich die Wiedervereinigung von West- und Ostdeutschland 1989/90 dar.
Das Grundgesetz von 1949, die Westdeutsche Verfassung, hatte mehrere mögliche Wege für diesen Fall vorgezeichnet. Darunter ausdrücklich auch die Schaffung einer neuen, dann gesamtdeutschen Verfassung. Aus verschiedenen Gründen wurde dieser Weg nicht bestritten, sondern der östliche Teil Deutschlands, die DDR, tra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amit dem Grundgesetz bei, nachdem die Mauer gefallen war und das ostdeutsche Regime zusammengebrochen war. Das Grundgesetz wurde in einigen wenigen Punkten geändert, insbesondere die Passagen, die sich auf die nun vollzogene Wiedervereinigung bezogen. Im Übrigen sollte alles möglichst so bleiben, wie es war. Das war in der damaligen politischen Situation verständlich und wohl auch richtig, stellt heute jedoch teilweise ein Problem dar, weil die politische Integration der ehemaligen DDR nicht optimal verwirklicht werden konnte. Ich komme nun zu Anwendungsfällen, nämlich zu Beispielen für Textstellen in Verfassungen, die auf historische Ereignisse Bezug nehmen. Solche Bezugnahmen auf den historischen Kontext können in Verfassungen ausdrücklich oder indirekt, explizit oder implizit erfolgen. Der geschichtliche Zusammenhang wird direkt angesprochen, ausdrückliche Bezugnahme, oder er bildet den Hintergrund für die Erklärung der konkreten Regelung in der Verfassung, die das nicht expliziert. Die besten Beispiele, das wurde auch schon im vorhergehenden Vortrag gesagt, sind natürlich Präambeln, also Vorsprüche. Bevor ich auf die juristische Bedeutung von Präambeln eingehe, möchte ich 4 Beispiele kurz vorstellen aus dem deutschen Verfassungsrecht. Die jetzige Präambel des Grundgesetzes seit 1990 lautet, ich zitiere, im Bewusstsein seiner Verantwortung vor Gott und den Menschen, von dem Willen beseelt, als gleichberechtigtes Glied in einem vereinten Europa dem Frieden der Welt zu dienen, hat sich das deutsche Volk Kraft seiner verfassungsgebenden Gewalt dieses Grundgesetz gegeben. Die Deutschen in den Ländern Baden-Württemberg, Bayern und dann folgt eine Aufzählung der Bundesländer, haben in freier Selbstbestimmung die Einheit und Freiheit Deutschlands vollendet. Damit gilt dieses Grundgesetz für das gesamte deutsche Volk. Ende des Zitats.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r Präambel von 1949 lautete: Im Bewusstsein seiner Verantwortung vor Gott und den Menschen, von dem Willen beseelt, seine nationale und staatliche Einheit zu wahren und als gleichberechtigtes Glied in einem vereinten Europa dem Frieden der Welt zu dienen, hat das deutsche Volk in den Ländern, jetzt folgt wieder die Aufzählung der Bundesländer, und jetzt kommen die teilungsbedingten Besonderheiten, um dem staatlichen Leben für eine Übergangszeit eine neue Ordnung zu geben, Kraft seiner verfassungsgebenden Gewalt dieses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schlossen. Es hat auch für jene Deutschen gehandelt, denen mitzuwirken versagt war. Das gesamte deutsche Volk bleibt aufgefordert, in freier Selbstbestimmung die Einheit und Freiheit Deutschlands zu vollenden. Ende des Zitats. Aufschlussreich für unsere Fragestellung, die wir heute Nachmittag verhandeln, sind auch Präambeln der Verfassungen der deutschen Bundesländer. Sie wissen vielleicht, dass Deutschland ein Bundesstaat ist und alle 16 Bundesländer eine eigene Landesverfassung besitzen. Ich führe hier 2 Beispiele an. Die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vom Dezember 1946 ist älter als das Grundgesetz und nimmt deutlich auf die gerade ein Jahr zurückliegende Katastrophe des Nationalsozialismus und des Zweiten Weltkriegs mit berühmten Formulierungen Bezug. Ich zitiere wiederum: Angesichts des Trümmerfeldes, zu dem eine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ohne Gott, ohne Gewissen und ohne Achtung vor der Würde des Menschen die Überlebenden des Zweiten Weltkriegs geführt hat, in dem festen Entschlusse, den kommenden deutschen Geschlechtern die Segnungen des Friedens, der Menschlichkeit und des Rechtes dauernd zu sichern, gibt sich das bayerische Volk, eingedenk seiner mehr als 1000-jährigen Geschichte, nachstehende demokratische Verfassung. Ende des Zitats. Und das vergleiche ich jetzt mit der Verfassung
mit der Präambel der Verfassung des Freistaates Sachsen von 1992, also eine nicht nur nachgrundgesetzliche Landesverfassung, sondern eine Landesverfassung, die nach der Wiedervereinigung entstanden ist, die nämlich eine doppelte Unrechtserfahrung in Bezug nimmt. Das nationalsozialistische Unrecht 1933 bis 1945 und die kommunistische Diktatur, die in Sachsen von 1945 bis 1989 gedauert hat. Gleichzeitig wird ausdrücklich auf die Vorgängerterritorien des heutigen Bundeslandes Sachsen Bezug genommen, aus denen sich Sachsen zusammensetzt. Ich darf ein letztes Mal zitieren. Anknüpfend an die Geschichte der Mark Meißen, des sächsischen Staates und des niederschlesischen Gebietes, das sind diese territorialen Einheiten, gestützt auf Traditionen der sächsischen Verfassungsgeschichte, ausgehend von den leidvollen Erfahrungen nationalsozialistischer und kommunistischer Gewaltherrschaft, eingedenk eigener Schuld an seiner Vergangenheit, von dem Willen geleitet, der Gerechtigkeit, dem Frieden und der Bewahrung der Schöpfung zu dienen, hat sich das Volk im Freistaat Sachsen dank der friedlichen Revolution des Oktober 1989 diese Verfassung gegeben. Ende des Zitats. Schon diese wenigen Texte verdeutlichen die jeweiligen Versuche, einen Geschichtsbezug in der Verfassung herzustellen. Bei der Präambel des Grundgesetzes vor und nach 1990 je unterschiedlich in der Akzentsetzung auf das Problem der deutschen Teilung. Bei den Präambeln der Landesverfassungen einerseits Bayern unter dem unmittelbaren frischen Eindruck eines zerstörten Landes nach dem Zweiten Weltkrieg angesichts des Trümmerfeldes, beim sächsischen Beispiel andererseits unterschiedliche historische Bezugspunkte aufnehmend und mit modernen Elementen mischend, Bewahrung der Schöpfung, Umweltschutzgedanken. Was können wir über die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dieser Präambeln in der Sicht der deutschen Staatsrechtslehre sagen? Präambeln sind Vorsprüche in Verfassungstexten und in Deutschland freilich eher unüblich in einfachen Gesetzen. Bevor die eigentlichen Rechtsnormen folgen, wird der Normtext in Bezug gesetzt. In einer gewissen Feiertagssprache wird der Bezug zur historischen Situation, der Bezug zu den Motiven derjenigen, die die Verfassung formuliert und in Kraft gesetzt haben, hergestellt. Man kann Präambeln als besondere Form von Gesetzesbegründungen im Gesetz selbst verstehen. Ähnlich wie der organisationsrechtliche Teil des Grundgesetzes sogenannte Staatszielbestimmungen, Rechtsstaat, Demokratie, Sozialstaat, Umweltschutz, und der Grundrechtsteil mit der Menschenwürde, Verbürgung in Artikel 1 eine Art Grundrechtszielbestimmung jeweils eröffnet werden, die dem Folgenden dann Ziel und Leitlinie vorgeben sollen, erfüllt die Präambel diese Funktion für die Verfassung insgesamt. Auch sie enthält Staatsziele, früher die Wiedervereinigung, heute das Friedensgebot und die europäische Einigung. Anhand des Wiedervereinigungsgebots und dann später anhand des Staatsziels europäische Integration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ständiger Rechtsprechung diese Ziele als verbindliche, objektive Normen des Verfassungsrechts interpretiert, denen grundsätzlich keine geringere Wirkkraft als den Artikeln des Grundgesetzes zukomme. Andere Formulierungen der Präambel besitzen demgegenüber keinen Normcharakter. Wenn der Geltungsgrund des Grundgesetzes durch seine Rückführung auf die verfassungsgebende Gewalt des Volkes begründet wird, kann es, zumindest wenn man von der Siège'schen Unterscheidung zwischen pouvoir constituant und pouvoir constitué, also zwischen verfassungsgebender und verfasster Gewalt ausgeht, als Bestandteil der konstituierenden Gewalt nichts normieren, sondern allenfalls berichten. Oder anders gewendet, der Geltungsgrund einer Rechtsnorm ist nicht Gegenstand der Rechtsnorm selbst. Die Frage nun, welche Teile von Präambeln Rechtsnormcharakter besitzen, greift angesichts der Pluralität von Verfassungsfunktionen jedoch zu kurz. Die Verfassung ist zwar auch ein Gesetz, jedoch ein besonderes Gesetz. Ihr kommt auch so etwas wie eine Integrationsfunktion zu.
Auch jenseits so anspruchsvoller, vermutlich utopischer Konzepte wie dem Verfassungspatriotismus sollen sich die Bürger doch in der Verfassung wiederfinden, soll sie staatliche Einheit jenseits von Rechtsnormen gewährleisten und günstigstenfalls identitätsstiftende Wirkungen hervorrufen. Die Präambel ist dafür ein hervorragender Platz. Sie kann zwar nicht losgelöst vom Duktus der Gesamtverfassung betrachtet werden, löst sich jedoch teilweise von Nüchternheit und Präzision der eigentlichen Normierungen des Rechtstextes. Verfassungen müssen keine Präambel haben und zahlreiche derartige Texte besitzen auch keine. Das gilt übrigens auch für einige deutsche Länderverfassungen. Wenn jedoch Präambeln vorhanden sind, werden sie von der Verfassungsrechtsprechung auch regelmäßig herangezogen. Vor allem die Staatszielbestimmungen sind dann vollgültige Bestimmungen des objektiven Verfassungsrechts, die freilich, anders als die Grundrechte, dem Einzelnen kein subjektives, also kein einklagbares Recht einräumen. Das bis 1990 in der Präambel des Grundgesetzes enthaltene Wiedervereinigungsgebot war mehrfach Gegenstand von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ls die Bundesregierung Willy Brandt im Rahmen der Entspannungspolitik zwischen Ost und West Anfang der 1970er Jahre mit der damaligen DDR den sogenannten Grundlagenvertrag abschloss, überprüfte das Gericht unter anderem, ob dieser gegen das Wiedervereinigungsgebot aus der Präambel des Grundgesetzes verstieß. Bei Reformen des Staatsangehörigkeitsrechts vor 1990 achtet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peinlich genau darauf, dass die gemeinsam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die auch die Bewohner der DDR umfasste, nicht aufgegeben wurde. Als die deutsche Politik schon nicht mehr an die Wiedervereinigung glaubte, seit den 1970er Jahren, ja sie polemisch als Lebenslüge der Bundesrepublik denunzierte, hielt Karlsruhe diese Staatszielbestimmung immer noch hoch. Außerhalb der Präambel muss der historische Kontext der jeweiligen Regelung erschlossen werden. Er erscheint nicht explizit ausdrücklich, sondern nur implizit indirekt. Das wird etwa in den Grundrechten des Grundgesetzes deutlich. In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von 1919 war der erste Hauptteil der Verfassung dem Organisationsrecht gewidmet. Der zweite Hauptteil umfasste die Grundrechte und einige Programmsätze. Das Grundgesetz hat, ausdrücklich wegen der Missachtung von Menschenrechten während des Nationalsozialismus, diese Anordnung umgekehrt. Es gehört zu den programmatischen Aussagen des Grundgesetzes, dass die Grundrechte, die dem Schutz des Einzelnen, des Individuums dienen, an die Spitze der Verfassung gestellt wurden. Die dadurch getroffene Aussage wurde doch verstärkt, indem wiederum an die Spitze der Grundrechte, das keinerlei historische Tradition besitzt, die Menschenwürdegarantie gestellt wurde, Artikel 1 Grundgesetz. Das ist nur verständlich angesichts der fundamentalen Negierung und Verletzung der Menschenwürde im Unrechtsregime des Nationalsozialismus nach 1933. Der Satz,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an der Spitze der Verfassung, ist in seiner Programmatik kaum zu überbieten. Im Parlamentarischen Rat war als Artikel 1 der neuen Verfassung ursprünglich noch die Formulierung vorgesehen, der Staat ist um des Menschen willen da, nicht der Mensch um des Staates willen. Die Menschenwürdegarantie bringt genau das zum Ausdruck und geht noch darüber hinaus. Dem Kollektivismus wird die Bedeutung des einzelnen Menschen, des Individuums entgegengesetzt. Ob dieser Artikel 1 Absatz 1 des Grundgesetzes ein normales Grundrecht ist, ist in der deutschen Verfassungsrechtswissenschaft sehr stark umstritten und wird deutlich diskutiert. Klar ist auf jeden Fall, Formulierung wie Positionierung im Verfassungstext weist den Satz von der Menschenwürde auch als programmatische Leitlinie der gesamten Verfassung aus. Der Schutz des Individuums, die Abwehr der Verachtung des einzelnen Menschen soll das gesamte Verfassungswerk determinieren. Man könnte insoweit in Anlehnung an die Kategorie der Staatszielbestimmung von einer Grundrechtszielbestimmung sprechen.
Ein weiteres Beispiel aus dem Grundrechtsteil ist das Asylgrundrecht und das Verbot, die Staatsangehörigkeit gegen den Willen des Staatsangehörigen zu entziehen. Ich überspringe jetzt einen Abschnitt, nämlich staatsorganisationsrechtliche Regelungen aus Zeitgründen, weil man könnte viele organisationsrechtliche Figuren des Grundgesetzes auch aus der historischen Erfahrung erklären. Das erspare ich Ihnen und würde nur zwei kurze Schlussbemerkungen machen. Das erste ist die historische Bezugnahme in der Verfassungsrechtsprechung. Unser Thema erhält nämlich eine zusätzliche Dimension, wenn wie in Deutschland eine aktive und gestaltungsfreudige Verfassungsgerichtsbarkeit mit weitreichenden Kompetenzen existiert. Schon die Einführung des historisch wie weltweit in seiner Machtfülle wohl einmaligen Bundesverfassungsgerichts ist ein weiteres Beispiel, wie angesichts historischer Erfahrungen der Schutz der Verfassung institutionalisiert werden sollte, auch wenn 1949 niemand vorausgesehen hat, wie sich das dann tatsächlich entwickelt. Es gibt quantitative Untersuchungen, wie sich die Weimarer Republik als Argument in der Rechtsprechung aus Karlsruhe entwickelt hat. Weimar als Argument meint, dass das Gericht Zustände aus der Zeit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als juristisches Argument für die Interpretation des Grundgesetzes verwendet. Als es um die Einschränkung der Meinungs- und Demonstrationsfreiheit gegenüber Rechtsextremisten ging,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einer berühmten Formulierung den historischen Nationalsozialismus als, Zitat, identitätsstiftendes Gegenbild des Grundgesetzes bezeichnet. Identitätsstiftendes Gegenbild des Grundgesetzes und daraus konkrete Schlussfolgerungen gezogen. Die Beispiele könnten vermehrt werden, was ich aber nicht mache, und zu einer Schlussbemerkung komme. Meine Ausführungen haben gezeigt, dass nur die Präambel einer Verfassung der richtige Ort für ausdrückliche, explizite Bezugnahmen auf den jeweiligen historischen Kontext darstellt. Das spricht die Funktion einer Verfassung an, die über ihre Eigenschaft als Norm, als Gesetz hinausgeht. In der Sache wichtiger sind freilich wohl die impliziten, die nicht ausdrücklichen Reaktionen auf die Vergangenheit, auf die Geschichte in den konkreten Regelungen selbst. Gleichzeitig habe ich versucht zu erklären, dass Verfassungsneuschöpfungen meist an existenzielle Situationen gebunden sind, wenn Sie so wollen, in Constitutional Moments. Auf der grünen Wiese, ohne gewichtige Anlässe, sind grundlegende Reformen weder plausibel noch regelmäßig durchsetzbar. Detailkorrekturen sind natürlich stets möglich. Der Austausch oder die Ergänzung historischer Bezugnahmen fällt meines Erachtens darunter jedoch eher nicht. Ich danke Ihnen für Ihre Aufmerksamkeit.